네, 뭐 상황인지라 이 영화가 이렇게 좋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해요. 감독님이나 유아인 배우님이나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을 만나는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 좀 알뜰하게 써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홍의정이라고 합니다. 네, 홍의정 감독님의 연출 하에 태인을 연기한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를 지금 보셨으니까 아마 뭐 이렇게 따끈따끈한 감정, 또 복잡한 감정 이런 게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두 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오늘이 이제 개봉한 지 한 일주일 정도 가까이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서 이제 관객들 반응들도 보시고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반응이나 개봉을 하고 난 직후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신가요? 감독님부터. 죄인이 된 기분이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기다리는 동안 무섭고 지금도 너무 긴장되고요. 정신줄 놓치지 않고 잘 대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라오실 때 너무 떨리신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시는 걸 봐서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유아인 배우님께서 어떠신가요? 네, 이 영화 지금 일주일 동안 지났는데요. 주변에서 뭐 칭찬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아니요. 연애 영화와는 조금 다른 색다른 평가들을 많이 들려주시는 영화인 것 같아서 참여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재밌고 또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신줄을 자주 놓으신다는 홍의정 감독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자체가 다 참 신선하고 새롭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서 했던 얘기 중에 혹시 인상적인 이야기 혹은 읽으셨던 어떤 뭐 관객분들의 반응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 뭐 이런 거 어떤 거 기억나세요? 유아인 씨는? 혹시 지금 너무 바쁘셔서 못 보고 오신 건 아니죠? 뭐 어느 특별한 하나의 뭐 의견보다 하나의 작품으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그 점 자체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네, 뭐 주변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 뭐 얼마나 솔직하게 말씀하시겠어요. 표정을 보면 나오죠. 예, 오늘 이렇게 가까운 스텝 친구가 이렇게 20대인 친구가 재밌게 잘 봤다는 얘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와, 이게 마이크랑 들리는 게 차이가 있어요. 소리가 생겨서요. 9번 들리거든요. 네.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신인 감독에게 어떤 영화를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신인 감독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자체는 처음이실 테니까 이 개봉 일정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실 텐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어떤 반응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감독님은?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드리기는 너무 황송하고 그냥 사실 글을 쓰면서는 여러 가지 뭐 상징도 넣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게 사실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까지 사실 읽어주시기를 바라진 않거든요. 그냥 어쨌든 중요한 이야기를 따라가 주시길 바라니까. 근데 자세하게 리뷰 써주신 분들 보면 너무나 제가 아주 초반에 고민했던 것까지 다 잡아주시고 막 써주신 것들을 볼 때 좀 사실 놀라긴 했었어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요한 씨는 시나리오를 딱 받으셨을 때 처음 읽고 나서 제안을 받으셨을 때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셨어요? 일단 대사 외울 필요는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대사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그 점 자체가 상당히 큰 끌림을 만들어줬었고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소리도 없이. 예, 뭐랄까 어느 인터뷰에서 밝힌 적도 있지만 뭐랄까 아주 도발적이고 뭔가 되게 도전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제가 시나리오를 받으면서 취합한 몇 개 정도 신인 감독님이시다.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 정도의 정보들로 이 시나리오를 받고 그 제목을 처음 딱 봤을 때 소리라는 걸 이렇게 개념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어떤 신인 감독님의 태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발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캐스팅이 되고 이제 유아인 씨랑 이제 영화를 찍게 되시고 또 시나리오 쓸 때도 이제 어떤 인물들이 상상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배우가 유아인 유재명이라는 투톱으로 짜이게 되고 감독 입장에서는 진짜 뿌듯할 것 같은데 그렇게 현장에서 배우들과 같이 하시면서 어떤 기분 드셨습니까, 감독님은? 현장에서는 지금이랑 똑같이 너무 늘 긴장하고 있었고요. 일단 처음 며칠은 너무 비현실적이라 그거에 적응하는 기간이 조금 필요했고요. 물론 이제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 놓고 뭐 마침표는 찍는 하루였지만 집에 가서 핸드폰을 보면서 이게 진짜로 일어난 일인지 좀 그런 걸 확인하는 며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제가 정말 신인 감독이라서 뭔가 실수한 게 많고 할 텐데 굉장히 두 분 다 너그럽게 잘 좀 받아주시고 하셨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마세요. 아니, 안 받아줬다는 게 아니고 실수하신 게 없어요. 실수한 게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이렇게 본인이 실수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하셔서 실수한 게 없고 잘하셨습니다. 그냥 굉장히 잘 얘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제가 늘 긴장하고 있었는데도 사실 긴장감이랑 반대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유아인 씨의 영화를 10년 넘게 보았는데 가장 큰 유아인 씨를 본 거잖아요. 육체적으로 일단 영화에서 그렇죠? 네.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고점을 한번 찍어보신 거잖아요. 몸무게로. 네. 근데 이게 캐릭터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건 비주얼적으로 이 배 나온 유아인 씨를 본다는 게 굉장히 비주얼적인 쇼크가 있었고요. 그런데 대해서 이 영화에서 일단 살을 찌워야 된다는 기본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을 찌우고 지금 사실 그 살이 다 특수분장이었나 싶을 정도로 전혀 흔적도 없는데 이런 과정이 사실은 너무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 그게 본질은 아니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경험이 어떠셨나요? 배우를 위해 살을 찌우고 다시 또 빼고 했던 경우? 물론 관객분들이나 언론에서도 그걸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변화에 대한 감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워낙 많이 보여지고 동시에 많이 소비될 수밖에 없는 어떤 소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일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 그런 식으로라도 고점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고 그 변화를 감독님께서도 반겨주셨고 또 어찌 보면 제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요구하시는 걸 느끼면서 이분과의 작업이 참 흥미롭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외성을 기대하는 이 감독님의 태도, 자세 같은 게 읽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웃어요? 제가 했던 수많은 그 상황들을 되게 포장을 잘 해주셔서 그래서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살 얘기하셨잖아요. 네. 원래 조금 몸이 좋으신 상태에서 첫 만남을 했는데 제가 못 알아뵀거든요. 거의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원래 시나리오에서 좀 마른 소년 같은 이미지를 원했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유아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어서 좀 당황스럽다 했더니 그럼 빼지 뭐 이렇게 바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 있다가 오랜만에 뵀는데 좀 표시가 날 정도로 또 빠져서 오신 거예요. 근데 유아인 배우님의 말이 맞구나. 제일 처음에 그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좀 막노동을 하고 이렇게 힘을 쓰는 캐릭터인데 좀 모집이 있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처음에 하셨는데 저는 초반에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배우님한테 좀 고생을 시켜드린 다음에 이제 좀 바꿔서
배우님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또 바로 많이 찍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제가 그렇게 찐 어떤 테인을 상상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더 쪘으면 좋겠다는 좀 욕심이 생겨서 죄송해요. 제 현장에서 계속 오늘 또 빠지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그 고구마 뭐죠? 뭐 고구마 쉐이크. 네, 그런 거를 항상 달고 지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처음 뵌 어떤 분이셨으니까 식습관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터뷰하면서 식사하시는 거 봤는데 입이 너무 짧으신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때 생각하면서 너무 진짜 고생스럽게 항상 그걸 드시면서 있었던 죄송합니다. 고작 제 몸뚱아리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까? 아니 왜 질문 질문을 네. 뭐 지금 이제 뭐 찐테인, 뺀테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연기를 전혀 모르는 그 문외한 입장에서 보면 배우가 실제로 어떤 뭐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뭐 몸을 찌우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 영화는 배우로서의 그 극중의 그 인물에 관한 설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일단 몸무게를 한 15kg을 늘린다라는 원칙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물이 말이 없다라는 것은 연기라면 너무 중요한 조건일 텐데, 이런 식으로 몸을 바꾸거나 아니면 대사가 없는 것으로 설정하는가 이런 거를 하면 연기에도 그 좋은 말로 하면 완전히 새로운 쪽으로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 다르게 보면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고, 어쨌건 연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이 연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이렇다 할 소리를 내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한 이 작품에서 요구하는 바 막 소리를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정으로 몸짓으로 드러내는 그런 인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 연기에 도움을 받는다라기보다 연기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어떤 존재감이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인물을 조금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 후에는 어떤 의지적으로 제 몸을 가져간 몸이나 어떤 뭐 내면의 상태를 가져간 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 소리도 없이라는 제목이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서정적으로까지 느껴지고, 또 그 다음에 영화를 보다 보면 아 이게 인물의 기본적인 성격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다 보고 나면 사실 주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없다는 인물의 설정도 그렇고 제목도 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인물이 뭐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든 범죄를 저지르든 뭐 괴물이 되든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인물에게 소리를 제거했다는 설정은, 심지어는 이 사람이 왜 소리가 없는지 중에 설명을 안 하잖아요. 장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로 말을 안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소리가 없다는 설정은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정말 중요한 설정이었다는 추측이 되는데, 감독님은 어떤 생각하고 계신가요? 말씀해주신 거가 상당히 잘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제목이 문장으로 되게 긴 문장이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소리도 없이 괴물이 된다라는 문장이었는데, 너무 우리는 이렇게 소리도 없이 괴물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소리도 없이 소리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괴물이 된다 해서 뒷부분을 빼고 소리 다시만 남긴 건데, 너무 주제가 제목이어가지고 네. 그냥 이 괴물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도 너무 세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상징적으로 바꿀까 하다가 뒷부분은 아예 없애고 그냥 앞에 소리에 관련된 것만 남기고. 네. 감독님이 이제 어디선가 저도 이제 오기 직전에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요.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은 별주부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별주부전하고 이 영화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시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분노가 많은 아이였는지 그 별주부전 처음에 봤을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토끼는 죄가 없는데 그냥 토끼보다 신분이 높은 용왕에게 속아서 간을 뺏기게 생겼는데, 사실 머리를 써서 그 책가왕을 빠져나온 그냥 생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쓴 캐릭터일 뿐인데, 그 굉장히 이 사람의 토끼가 교활하게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불만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그냥 늘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이야기를 별주부른에서 그대로 가져와야겠다라고 쓴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제가 평소에 느꼈던 몇 가지 이제 소재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초이가 토끼 모습, 토끼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도 약자를 대표하는 동물이긴 한데 약간 섬찟한 가면을 해서 이게 약자가 그냥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었고 그런 식으로 조금 별주부전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보니까 그래서 토끼 가면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말씀은 크게 들리시나요? 여기서 조금 작게 들어서 그렇게 여쭤봐도 되겠고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질문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고 이해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시작한 영화 치고는 영화를 보고 나면 토끼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별주부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영문도 모르고 와서 끌려왔던 토끼라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초이일 텐데 그것보다는 용왕이 명령을 내려서 자기는 사실 특별히 악의도 없는데 납치해 와야만 했던 그런 별주부의 어떤 도덕적 딜레마든 무엇이든 그런 걸 지금 사실은 다루는 영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부분에 집중을 하려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별주부전에 꼭 별주부전 페인에게 집중을 했던 이유가 영화를 보신 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좀 제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반성하는 마음에서 어쨌든 CI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반성문이 너무 요란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랬는데 이야기를 태인에게 마음을 어느 정도 뺏겨야 사실 저의 판단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끝에까지 갔을 때 사실 다 보신 분이니까 태인의 마음을 가지고 엔딩을 봤을 때 사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원했던 것은 정신 차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거 문제인데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 좀 내가 왜 이 사람 편을 들고 있지? 약간 이런 마음을 들게 하려면 태인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인의 이야기를 주로 한 거고 또 동시에 초이 쪽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좀 초이의 이야기를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 이제 그 초이의 그 캐릭터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초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얘가 납치돼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남동생을 납치하려고 했는데 잘못 납치가 된 거고 말하자면 차선책으로.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장기 아마 추측컨대 장기를 위해서 이렇게 팔리는 상황에서도 원래는 7살짜리를 원했는데 11살짜리인데 잘못 본 거고 원래는 O형을 원했는데 B형인데 잘못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유괴범으로의 표적이 될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건데 우연히 잘못되어서 실수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설정은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는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감독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에 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같고요. 사실 반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던 이유가 그 별주부전에서 온 것처럼 생존에 관련된 것이 사실 주제였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환경에 떨어진 캐릭터들이 그게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태인에게는 이런 일하는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특수한 조직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지 모르고 배우면서 그냥 생존을 해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초이에게 좀 생존에 필요한 배경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독자 남동생이 있는 집에서 가치가 남동생과 이 아이의 가치가 동등하게 매겨지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생존을 위해서 좀 애썼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배경을 줬고요. 근데 범죄라는 것과 연결을 했던 이유는 집이라는 공간은 사실 따뜻하고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공간이라고 저희가 막연히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범죄에 끌어들여져서 그렇게 어떤 제품처럼 어느 공간에 갔을 때 드디어 같은
혈액형도 그렇고 성별도 상관없이 그런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오히려 가치가 낮고 잡혀봤을 때는 비슷한, 물론 나이 때문에 동등하지 않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사실 아마 다른 아이돌도 11살이었으면 초이랑 사실 값어치가 같았을 거라고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유아인 씨 이제 초반에 사실 이제 우리가 유아인이라는 배우의 얼굴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워낙 영화를 많이 봤고 영화에서 워낙 멋진 모습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사실 약간 유아인 씨 얼굴을 발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대사가 없는 것하고 관련이 약간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사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의 얼굴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세상 느낀 것이 유아인 씨의 표정이 저렇게 다양했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이 초반에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 범죄 현장 이걸 만약에 이제 아무런 지식이 없다고 본다면 저처럼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 없이 봤거든요. 사전 지식 없이 보고 두 사람이 이제 노란 우비 입고 할 때만 해도 뭘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유아인 씨나 유재명 씨 표정을 보면 이를 100만 한 번째 한 사람 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드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심지어 나른하기까지 한, 그래서 옷을 다 갖춰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시체 처리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인 건데 이 초반에 이 인물의 어떤 뚱한 표정 같은 거 혹은 나른한 표정 같은 거 또는 이제 짜증이 났을 때 발을 부른다든지 이런 식의 전반부에서의 이 인물의 어떤 행동이나 표정과 그 다음에 유재명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아이와 얽히면서의 표정은 굉장히 대조가 되는 것 같이 저한테 느껴져요. 그 둘을 이렇게 좀 연기하실 때의 배우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살이 찌면 좀 뚱해지는 게 있고요. 아 그렇구나. 살이 뚱뚱해지는군요. 네. 아무래도 초반부와 후반부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연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비교적 건조하고 많이 일상적인 느낌으로 초반부가 흘러간다면 결국 초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어떤 내면의 어떤 화장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후에 인물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 정도를 조금 상상하면서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석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궁금해서 문외한 입장에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꾸 문외한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닌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문외한이래. 이동진이 무슨 문외한이야. 맞잖아요. 그죠? 연기 전문가로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아니 뭐 유튜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장국영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래. 대놓고 혼나보긴 또 처음이네요. 네, 알았습니다. 자, 연기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본다면 유아인 씨 연기에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게 저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영화의 설정상 사실 이 두 인물 초반에 전반에 이제 유재명, 유아인이 등장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유재명 씨는 이제 영화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고 그걸 굉장히 소탈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고 유아인 씨는 이제 연기를 말 안 하는 사람으로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유아인 씨의 내면 상태조차 유재명 씨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서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다 떠버려주니까. 근데 중간에 의도치 않게 예상과 달리 유재명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뒤에 이전까지와는 달리 설명을 대언해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연기자 입장에서 후반부에 그 대언을 예를 들면 초이가 해주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전반부와 후반부에서의 그 연기 방식은 완전히 다르게 저한테 느껴지는데 그래서 후반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 같았는데. 네, 되게 전문가 같으세요. 이 태인에 접근하면서 가졌던 그나마의 어떤 형식이나 의도라는 게 있었다면 굳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내 스스로 강박적으로 부여하면서 이 무한한 확장의 가능성을 가진 이 인물을 제한적으로 가져가지 말 것.
시였던 것 같아요. 뭐 초반부이건 후반부이건 대사가 있건 없건 옆에 누군가가 존재하건 말건, 물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창복이라는 인물을 어찌 보면 태인을 대변해주는 인물, 이 친구가 말을 하는지 뭐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주는 그냥 그런 인물이 있건 없건 무관하게 그냥 멍 때리기 따위의 생각으로 저는 그냥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형식, 메소드 같은 걸 찾자면 그런 것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연장선상에서 감독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영화에 사실 이제 의외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기도 하면서 신선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영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관객에게 많은 걸 맡기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감독님의 목소리가 실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마지막에 아이를 데려다 주러 갔겠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손을 놓지를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태희는. 근데 초이가 자기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그 태인의 손을 아주 거세게 뿌리치고 자기의 강한 의지로 선생님한테 뛰어가고,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귓속말로 자를 데려간 사람이라고, 유괴범이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약간 드라마의 구성으로 본다면, 이 무슨 유괴범과 유괴를 한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서로 따뜻한 정이 흐르고 인간적인 흐르기 때문에 아이가 상대적으로 이 태인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 되는 순간 정말로 말 그대로 상황이 되니까 유괴범이라는 걸 명확하게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설정이 굉장히 신선하고 제 입장에서는 좋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보통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정반대로 태인이 손을 놔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떠나가기 싫어서 예를 들면 뭐 손을 안 놓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출하신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납치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스톡홀름 신드롬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캐릭터 분석해 주셨던 그거의 연장선으로 말씀을 드리면, 태인이 말을 안 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저는 창복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물론 태인을 대변을 해도 좀 쓸데없는 말로 태인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대변을 했어도 태인이 하는 이야기를 그래도 알아들어주는, 짜증내면 얘가 왜 짜증내는지 알고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이해해주는 인물이었다고 설정을 했었는데, 그 인물이 사라져야만 했던 이유가 사실 초이가 태인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태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스톡홀름처럼 태인이 초이에게 의지되는 과정이 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태인의 입장에서 거의 이제 결말 부분까지 저도 그렇고 태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영화를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오히려 스톡홀름의 느낌을 조금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마지막에 맞다 이거였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뭐 엔딩 같은 경우는 너무 진지한 얘기라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영화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영화의 그 줄거리와 톤 앤 매너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화의 그 플롯을 쓰실 때는 보통 톤 앤 매너가 같이 그 플롯을 도와주는 톤 앤 매너를 보통 사용을 하시고, 그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연출 방법일 텐데, 그러니까 뭐 슬픈 장면이 나오면 슬픈 음악이 깔린다던가 뭐 이런 효과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걸 텐데, 제가 아까 엔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누구의 편에 들어서 응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이 제 고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니까, 줄거리만 딱 객관적으로 보면 태인이 분명히 범죄자인 이야기를 쓰려고 했고요. 그 대신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톤 앤 매너라고 할까요? 그냥 스타일을 아이러니하게 만들어서 그 분위기 자체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 이야기의 주제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를 가져가고 싶었어요. 사실 좀 그래서 아마 이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갔을 때는 그 태인의 그 여정과 초이의 여정이 끝났을 때 줄거리의 엔딩을 조금 더 보자고 하면 사실 뭐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사람은 범죄자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계속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근데
톤앤 매너에 집중을 하면 사실 태인의 감정에 집중해서 태인이 초이를 그리워할 수도 있고 초이가 태인을 그리워할 수도 있는 그런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와는 좀 거리가 먼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 톤앤 매너랑 그러니까 영화의 스타일과 그 아이라브의 스타일 정한 것과 플롯이 서로 만날 때 끝나는 게 저한테는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연기를 포함해서 이 영화에서 이제 톤앤 매너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런 영화를 이런 설정의 영화를 수도 없이 봤지 않습니까? 비슷한 설정 영화가 바로 한 주 전에 개봉을 하기도 했었었고 근데 그런 영화들이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가려가는 부분하고 이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자유롭다는 생각을 해서 더욱 사실은 좋았던 거예요. 배우도 그렇게 연기를 하기도 했었고 예를 들면 영화를 보고 나면 사실은 스토리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저 두 사람 부자 관계처럼 보이는 두 사람은 부자 관계가 아니겠지만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된 거야? 초반에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이태인이 어렸을 때부터 두 사람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혹시 태인이 어렸을 때 초이 같은 사람이었을까? 이런 상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를 보게 되면 저 정도쯤 되면 이걸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 중에서 유괴 사건인데 유괴 사건이 됐을 때 우리가 반드시 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르적인 이야기는 뭔가 하면 당연히 유괴 때문에 애타하는 가족들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부모가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유괴해서 몸값을 깎으려고 한다든지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 뭐 내놓은 자식인지 아닌지조차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영화에서 심지어는 그 아이가 연기하는 문주가 연기하는 관계도 둘이 친남매일까? 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물론 영화 속에서 친남매라고 아이가 말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는 이 스토리의 설정에서 말해줘야 될 것들을 하나도 말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굉장히 오리무중처럼 느껴지지만 스토리상으로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전혀 중요한 느낌이 안 들어요. 실제로. 그게 이제 톤앤 매너에 우리가 완전히 깊숙하게 빠져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기를 할 때 그런 데 대한 질문을 혹시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나 아니면 촬영장에서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요? 네네. 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한테 질문하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그 중에서 태인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질문들? 뭐 아까도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영화가 굳이 설명하지 않는 걸 명확하게 가져가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그런 모호함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재미나 뭐 같은 것들이나 뭐 심지어는 기꺼이 어떤 오독을 만들어 버리는 오독을 허용하는? 네, 오독을 허용하는 그런 태도의 가치 같은 걸 저는 믿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 어떤 인물의 전사를 명확하게 가져간다거나 인물의 사연,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가져감으로 인해서 제가 연기할 인물을 자체를 또한 명확하게 구축하고 그렇게 진행시키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있고 대부분의 현장이나 많은 작품들에서 그런 태도를 요구하지만 사실 이런 작품, 이런 현장의 특별함은 그와는 조금 상반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처음에 좀 놀랬던 게 보통 배우분들 만나면 이제 캐릭터의 전사라던가 그 배경을 많이 물어보세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 아이가. 근데 제가 처음 미팅 때 굉장히 놀랐던 게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실 줄 알고 뭐 저는 전사를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배경을 얘가 어디서 몇 살에 어떻게 뭐 창공을 만났고 혼자 막 여러 가지를 썼었는데 질문을 딱 하나 해주셨는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 이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이상한 이야기를 썼는지를 이해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한 게 보통 이 아이가 왜 말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전사를 묻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말이 없는 캐릭터를 쓰고 싶었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질문처럼 들리는데 다르죠. 전혀 다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주절주절 제 개인사를 얘기하면서 이 캐릭터랑은 사실 상관없는 이야기거든요.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라 그래서 뭔가 제가 한참 이야기할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해서 잘 기억은 안 나고 네.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배우께서 그렇게 뭐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 질문 하나로 이렇게 상징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에서 떠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를 그냥 이분은
마음을 일단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게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한 거나 좀 충격적인 사건을 본다거나 독특한 사람을 볼 때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뭐 뭔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없잖아요. 그 사연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럴만해서 그런 게 있겠지. 뭐 있을만해서 있겠지. 그것이 존재할 만해서 존재하는 거겠지. 그리고 그런 것이 생겨날 수 있는 감히 내가 판단하거나 추측하거나 그 함부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어떤 현재적 존재나 현상의 을 올곧게 받아들이는 것, 그거 자체를 직시하는 태도, 그런 걸 가지려면 명확성을 조금 거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의 것들을 우리가 그토록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찌 보면 제가 태인에게 접근하고 태인을 느끼려 했던 그 방식이 뭐 이것이 영화 전체의 메시지가 된다거나 홍희정 감독의 의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 작품에 임하면서 이런 모호한 인물, 이런 모호할 수도 있는 작품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뭔가 굉장히 잘 의미를 전달해 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느꼈을 때는 이분은 작정을 하셨어요. 그냥 남의 얘기를 거르지 않고 들어보겠다는 어떤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인 감독의 시나리오를 읽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뭔가 거친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돌아오는 질문도 제가 예상하고 긴장하고 있었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까 했던 게 하나도 없었고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파서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냥 계속 그 생각을 했던 이 사람은 그냥 작정하고 왔구나, 그냥 남의 얘기 들어보려고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농담을 했지만 두 분 사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는 약간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게 된 비밀 하나가 풀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영화 전문가로서 말씀드릴게요. 네, 은혜는 아니죠. 네. 네, 부끄러워지네요. 네, 은혜 아닙니다. 네. 그 영화를 봤을 때 제가 비밀이라는 말을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톤 앤 매너가 이 영화의 굉장한 그 테크닉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선하다, 범죄극인데 이렇게 무슨 일상을 나른하게 표현하고 평화롭게 표현하고 음악도 이렇게 처음에 즐기다가 그러면 이런 톤 앤 매너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톤 앤 매너에서 배우의 연기가 제외가 아니거든요. 배우의 연기 톤앤만에 굉장히 어울려 보이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좀 사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이구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전사의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도 분이 서로 얘기를 해서 짠 것은 아니지만 크게 얘기한다면 같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감독님께 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이 영화에서 와 저런 장면 진짜 좋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다라는 게 뭔가 하면 아이가 마지막에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초이가 도망을 가서 이제 누굴 찾아야 되는데 경찰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저씨 도와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영화에서 볼 때는 누가 봐도 약간 아주 나쁘게 무슨 소화성애자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기까지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관객 입장에서 든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워낙 똑똑한 아이니까 그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서 위험을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을 거고 정반대로 범인을 묘사하는 방식의 반대쪽 방향 같은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범인들이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에서 누가 파묻혀 있는데 아니 그거 끄집어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이 묻혔는데 어떻게 안 파내주고 가냐고 하잖아요. 근데 찾다 보니까 경찰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주의 그 유재명 씨가 그런 말 하잖아요. 참 여유로워 보이시고 전문가처럼 보이십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전문가라는 게 뭐 있나요? 그냥 뭐 맨날 일 하다 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그게 이제 주제처럼 저한테는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악당이 악당스럽지 않고 순박해 보이는데 사실은 소리도 없이 점점점 악으로 들어가서 악한 놈이 된 케이스인 것처럼 보이고, 정반대로 경찰이 그런 반대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보면 사실은 이 영화의 모든 것이 톤앤매너까지 영화의 주제랑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어떤 주변 인물들,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만드신 것에 대한 감독님의 이야기 듣고 싶은 거죠. 그 두 주연 배우들 말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제가 짧게 그 태인이 말이 없었던 이유랑 사실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왜 말이 없는 캐릭터를 얘기하고 싶었냐고 여쭤보셨을 때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해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으면 그게 말을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 해서 말을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서 그렇게 정한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사실 말이라는 게 글도 그렇지만 사실 소리를 바탕으로 한 약속일 뿐인데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상대한테 전한다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말에서 만들어지는 오해나 이런 상처들이 많이 분명히 경험해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결국은 편견도 만들고 오해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미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편견을 가진 어떤 오해를 가진 그 경찰이라는 혹은 어떤 그 악당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를 후에 다시 말하자면 이용을 했을 때 얼마나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쉽게 거기서 적용이 가능한지 그런 트라우마나 편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조금 캐릭터들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아까 경찰이 묻혀있는 거를 이제 납치범들이 꺼내는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선과 악이 계속 뒤섞이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예를 들면 대체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이제 집중해서 만들다 보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장면도 필요했고 분명히 악당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누군가를 경찰을 구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경찰을 구했는데 그 경찰을 구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좀 계속 선과 악을 조금 섞으면서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느끼셨듯이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영화는 사실상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처럼 이제 넷이 행복하는 때를 보였던 그 장면을 이제 빼고 얘기한다면 사실상 이 터널까지 도망가다가 터널까지 지나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태인의 얼굴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하신 거죠? 시나리오에서도 마지막. 네. 그렇죠. 네. 네, 그럼요. 그렇다면 이제 그랬을 때 그 장면이 맞죠?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맞습니다. 다른 장면 찍었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태인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이제 영화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왜냐하면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주인공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명확한 유괴범이고 죄를 진 사람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 어쨌건 뭐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응원해주고 싶은 주인공이지만 처벌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배우로서는 그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뭐이두 중에 어느 거냐 이거는 아니지만 어떤 그 느낌이었는가. 왜냐하면 더군다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니까. 왜 웃어요? 아무래도 그 장면을 찍을 때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제목에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전체 긴 제목에 대한 내용 뭐 이렇게 우리는 소리도 없이 괴물이 된다 같은 걸 생각하기도 했어요 라는 말씀을 가볍게 툭 던져주셨었고 아무래도 엔딩부로 치닫다 보면 제가 별 생각 없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메소드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또 이게 엔딩의 연기, 엔딩 시퀀스에 내가 임하게 될 때는 뭔가 조금 의식적으로 감정적이 된다거나 뭔가 내 의지로 뭔가 매듭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아주 얄팍한 뭔가 이상한 어떤 내면의 의식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좀 더 격앙된 감정으로 흘러간다거나 뭔가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연기를 통해서 뭔가 어떤 엔딩에 걸맞는 매듭 같은 걸 지으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과 생겨나면서 조금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조금 존재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전에 엔딩 시퀀스가 아닌 앞의 상황들에서 제가 촬영에 임할 때와는 조금 다른 컨디션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막 이렇게 초이가 나를 떠나고 이렇게 혼자 남겨지고 뭔가 도망가다시피 어딘가를 향해 뛰어가고 그러다 보니 막 괜히 막 어떤 막 감정적으로 뭔가 눈물도 흘려보고 싶고 표정도 더 찡그려보고 싶고 일그러뜨려보고 싶고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계속 경계해 왔던 그 어떤 배우의 얄팍한 욕심 같은 것들이 엔딩부에 이르러서 좀 크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 끝도 없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채팅방을 열어가지고 제가 살짝 또 컨닝을 하고 봤는데 질문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면 빨리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이게 관객분들과의 대화가 아니고 네. 무대한과의 대화. 그리고 다들 전문가 재밌으셨기를. 네, 아직 안 끝났고요. 유아인 목소리 섹시해님이신데요. 이분 이름 때문에 고른 거 아닙니다. 이 힘든 시기에 유아인 배우님이 영화 2편이나 개봉하게 되셨는데요. 혹시 이런 데 대한 걱정은 없으신 건지, 그리고 또 배우로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유아인 배우님의 생각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저에게 주어진 임무 같은 거는 뭐 생각 안 하고요.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땀방울을 흘리는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있는 인물들이 하는 걸 같은데요. 네. 근데 정말 제가 퇴인을 하고 나서 느끼는 게 말을 안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네. 이 감독도 배우도 물론 평론가는 말을 하는 게 일이어서 정말 괴로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대신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퇴인을 통해서 말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소리님이신데요. 초이가 유경범과 교류를 해야 하는 역할인데 아역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어떻게 연기 디렉션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 얘기하셨어요? 중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네, 사실 다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사과로 시작해서 이런 좀 느끼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그런 공포 같은 걸 당연히 이제 읽으면서 혹은 설명을 들으면서 느낄 테니까 미안하다고 먼저 설명을 좀 잘 드리고 제가 고민하는 저는 사실 이게 뭐 아역 배우분이라고 해서 물론 이제 조심한 것들도 있지만 제 연출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뭐 걸러서 설명을 드린 건 없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고 그분도 연기를 하는 이유가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보면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직접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누가요? 문수가 되는 문수아 씨가요? 네.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 11살인가요? 네. 네. 뭐 또래 11살이신 분보다 조금 작다고 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가 정말 잘 통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걱정들, 물론 공포스러운 장면이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짜인 걸 열심히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그 현장에서 있는 그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한 건 있지만 연출적으로 뭐 거짓을 얘기한다거나 저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제가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했던 것 같아요. 네. 유아인 최고님이 창복이 다리를 절던데 어떻게 다친 것으로 감독님 설정하셨습니까? 창복이가 다리를 저는데 그게 어떻게 처음에 다치게 된 거인가요?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라는 질문과
역시 유재명 배우의 서사가 주연이라고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껴지는데 창복이 신앙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또 다른 노란 미님께서 신앙, 기독교인으로 나오죠. 네. 신앙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자기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했을 때 그 안에서 어쨌든 적응하면서 생존하는 인물들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태인이 그 결핍이 된 자신의 결핍 때문에 뭔가 꿈꾸는 게 살짝 있는 캐릭터라면 그 옆에 자신 마음속 평화를 찾은 캐릭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태인과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결핍이 있는데 종교적인 어떤 도움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제 너는 가치가 있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은 캐릭터였기를 바랬고요. 그리고 그 평화 때문에 또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빨리 그 창복의 캐릭터가 좀 그런 사고를 겪은 이유는 물론 주제적인 면으로 이렇게 암시를 주기 위해서 어쨌든 정확하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실은 그 많은 거를 겪지 않고 그냥 경찰서 데려다 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놓고 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지 않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초이의 입장을 영화가 끝난 다음에 아 맞다 이게 나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영화 후반부에는 조금 사실 초이의 입장을 집중을 그러니까 태인과 초이 사이의 입장을 좀 더 집중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좀 제한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3명이 있으면 그 3명이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좁은 공간이니까 그냥 2명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태희는 처음부터 말을 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스스로 표현하기를 거부하는 혹은 그 방법조차 잃어버린 건가요? 이 배우가 연기하신 유아인 배우님은 어떤 해석으로 이런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입니다. 뭐 명확한 이유는 두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감독님이 설명하신 바 그리고 제가 추측한 바 뭐 선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친구는 아니고 어떤 뭐 표현하기를 거부한 혹은 어떤 뭐 깊은 상처를 통해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걸 통해서 표현의 의지가 사라진 친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 하지 않는 건 또 그 자체로 어떤 후천적인 어떤 장애일 수도 있겠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의 의지를 갖지 못했어요라고 쉽게 얘기하기에는 뭐 매일 표현하고 사는 저로서는 감히 가다울 수 없는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있겠구나 정도의 어떤 짐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마지막 질문 간단히 감독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초이가 부모님이 향해서 달려올 때 마치 가면을 쓰듯이 변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라는 질문을 창기구리님 하셨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친 것에 대해서 정확히 봐주셨고요. 초이가 등장할 때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게 뭐 별주부전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아이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사는 법을 배웠고 그 집에 갔을 때도 이미 몇 번 정보의 부족으로 분명히 아버지는 돈을 줬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버려졌다고 몇 번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정보를 조합하여 이 집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또 착한 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표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더 많은 질문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대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에 진짜 많은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리도 없이 영화 즐겨주시고 또 오늘 이 일방적인 대화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도 없는 기분은 저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한 시간 동안 영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느끼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녹여내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부디 가치 있게 이 시간을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혼란스럽자고 쓴 이야기를 마땅히 또 이렇게 혼란스러워 해주시고 좀 공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감독님 어깨 걸어서 관객분을 찍어주셨어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빨리 먹고